이번 세션은 기획 세션인데요. 자본주의 성장 패러다임을 넘어서 생태 사회로 전환 모색이라고 하는 생태 세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발표를 하실 텐데요. 명지대에 계시는 김민정 박사님께서 자연 자본주의와 탈성장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김동주 박사님이 에너지 체제 전환에 대한 고찰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 먼저 발표는 지금 시간이 아주 쫓기는 편은 아니니까요. 한 25분 정도, 혹시 25분이 부족하면 맥시멈 한 30분까지도 쓰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또 너무 길어지면 또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30분은 넘기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김민정 박사님 발표 듣고, 토론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이게 조금 주제가 조금 다르니까, 김민정 지금 저기 토론자 두 분 선생님이 매칭이 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어느 두 개에 대해서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되나요? 아니면 원래 처음에는 매칭을 했는데요. 네. 저희 섹션이 원래 발표가 세 개였는데요. 네. 한 발표가 빠지면서 시간이 많이 있어서 특별히 좀 서로 이렇게 좀 매칭된 건 아니군요. 처음에는 매칭을 했는데 이제 한 지금은 분이 빠셔가지고 그러면 민정 박사님 거죠. 다 저분들 다 아셔요 대학. 그거 일단 근데 매칭한 거 먼저 하고 그다음 라운드 디스커션 할 때는 제가 김동주 박사님 그런 게 어떨까요? 예. 아니 그래서 좀 매칭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 되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돼 있으면 또 이렇게 따로따로 하기가 뭐해서, 그럼 일단 김민정 박사님 발표하시고 약간 지점 토론 개념으로 좀 이야기를 듣고 각각 그렇게 한 다음에 전체 종합 토론을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죠. 그럼 김민정 박사님 발표 부탁드릴게요. 먼저 우선 토론자분에게 제가 선생님한테나 사회 선생님한테 미리 풀페이퍼를 작성을 해주는 거를 제공을 해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료집의 19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할 이야기에 대해서는 요약본이 있고요. 우선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자연자본주의와 탈성장론에 대한 이제 좀 비판적인 검토를 통해서 향후 성장주의나 아니면 이제 이후에 우리가 나아갈 대한사회 모색을 할 때 이 자연자본주의와 탈성장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주류 성장률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2018년 노벨 경제상을 수상을 했던 주제를 보면 현재 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실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직면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노드하우스의 주제는 경제 성장과 기후 변화이고, 그 다음에 로머의 주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하나의 대안으로서 기술 개발을 통한 내생적 성장론이라고 하는 이 두 연구자에게 노벨 경제상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이 어떠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저는 이제 노드하우스식의 해법과 이 저성장에 대한 로머식의 해법은 이 공통적으로 경제 성장 그 자체를 근본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주류 무한한 경제 성장에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좀 알려준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생태경제학과 정치생태학과 생태주의 담론에서 어떤 현대 사회의 근간인 경제 성장 자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은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제 성장의 제기한 시점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1970년도에
어떤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환경 악화가 일어났고 이에 대한 어떤 사회적 저항으로 환경운동이 등장하면서 이 환경 문제가 어떤 사회 문제의 일환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이 성장의 한계라든지 뭐 인구 폭발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 1970년대의 논의는 어떤 물리적 한계, 그러니까 하나뿐인 지구에서 이 제한된 자연 자원을 강조한 성장의 한계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성장 논리의 비판을 일정 정도 수용한 결과물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고요. 이 개념은 이제 UN 세계 환경개발위원회에서 이렇게 정리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제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둘러싸고 뭐 약한 지속 가능성, 강한 지속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제 불충분하다라고 하면 어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이제 학계라든지 아니면 운동, 사회 운동 진영에 나왔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 1999년도의 어떤 그 시애틀의 반자본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경제 위기 상황 이후에 겪게 될 어떤 그 경제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이 대한 사회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남유럽과 프랑스 진영에서 이 탈성장 논의가 어떤 실천적으로 이어지는 장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1970년대에는 물리 환경적인 한계를 강조했다면 7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2000년도에 과 이 성장 제일주의를 비판하는 논의들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이런 논의들은 2000년대 후반에도 이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떤 사회 개혁의 일환으로 탈성장 논의가 시작됐고 국내에서도 2008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이 탈자본주의 일환으로 탈성장 논의를 확산시켰고 이 과정에서 2012년 녹색당 창당에 이 탈성장 담론을 주장하고 확산시킨 일부의 사회활동가들도 참여하게 됐다라고 하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얘기했던 이 탈성장 담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탈성장 담론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적 저항 운동의 확산에서 성장주의를 반대한 다양한 사회 정치 세력이 연합하면서 탈성장주의의 사상적 외연성도 점차 확대가 됐습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이게 좀 탈성장 개념어 사전에서 정리되어 있는 이 탈성장 담론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 성장의 한계를 느끼며 탈성장을 주장하고 또 어떤 이들은 경제 침체를 맞아 성장 없는 번영을 모색하기 위해 탈성장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진정한 평등 사회는 끊임없는 확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속성에서 자유로워지고 집단적으로 스스로 통제되고 그다음에 사리사욕을 위해서 효용을 계산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회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탈성장주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이 선택한 삶의 방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탈성장주의를 옹호하기도 한다라고 해서 이 탈성장 담론에는 어떤 다양한 입장들과 다양한 주장들이 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탈성장 담론에는 이 생태주의자, 협동주의자, 생태 경제학자, 비주류 경제학자나 정치 생태학자나 환경사학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이제 생태주의와 협동주의자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생태사회과학자로 좀 언급해서 탈성장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생태주의의 탈성장론과 생태사회과학의 탈성장론으로 이제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이제 우선 이거보다 조금 더 앞서 나왔던 자연 자본주의에 대한 것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연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일군의 이 무리들도 이 주류 경제학의 어떤 성장주의를 일정 정도 비판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또한 자본주의를 일부 개선한다는 조건에서 이 환경 문제를 주류 경제학보다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측면에서 이 자연 자본주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주 2에서는 최근에 나온 이제 탈성장 개념어 사전을 정리한 학자들이 이 탈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적 뿌리가 어디이고 그 다음에 탈성장의 핵심으로는 뭐 자율, 자본주의, 돌봄을 얘기하고 전국적으로 탈성장의 행동으로는 뭐 생태복지라든지 기본소득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탈성장과학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걸 보면 기본적으로 탈성장주의가 어떤 이야기들을 논의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자연자본주의와 탈성장주의를 비판을 하면서 그 결론적으로는 녹색 자본주의도 아닌 탈성장주의도 아닌 좀 역사 유물론의 기초에서 이 자본주의 성장론 비판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제안 드리는 것이 이 그 글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자본주의는 다 아시겠지만 이 1999년도에 이제 폴 호크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존 자본주의를 개조할 대안으로 자연자본주의를 제시를 했고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의식은 이 산업혁명 이후에 생산의 급속한 발전이 자본주의의 어떤 무한한 성장의 기초를 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자원이 무한히 공급되는 공짜 편의 시절이라는 점을 강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자본주의 이면에는 생명 시스템과 자연 자원이 갈수록 쇠락하는 현상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연 자본에 대한 금전적 가치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지금 현행의 어떤 그 비즈니스의 결합을 충분히 치유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들은 이제 그 자연 자본에 관련해서 그 네 가지 핵심 원리를 통해서 극복을 하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자연자본주의는 환경에 건전한 조치를 수행하면서도 일반적으로 환경을 이제 부드럽게 파괴하는 조치보다는 비용을 덜 들고 이윤을 더 남긴다는 점을 기업가와 그 경영가에게 이제 부드럽게 훈계를 하고요. 네, 그래서 자연자본주의는 기존의 자본주의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어떤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을 자연체계와 녹아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큰 맥락에서 볼 때 자연자본은 그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유엔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포함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자본주의는 기존 체계를 일정 정도 수리해서 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중요하게 지금 질문을 할 것은 이 자연자본주의에서는 폐기물의 재활용과 재사용, 재료 절약을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더 우리가 물어볼 질문은 누가 어떤 원리로 재사용과 재활용을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은 환경보호가 경제의 소재라고 얘기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환경 악화 및 재해나 전쟁이 또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자연자본주의는 간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성장 동력이라는 면에서 이 자연자본주의를 대표되는 녹색성장론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회색성장론도 있다라고 하는 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 측면을 이 자연자본주의는 잘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본격적으로 이 탈성장 논의에서 이 생태주의와 생태 사회과학의 입장의 탈성장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걸 완성된 논문이 아니라 좀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사실 생태주의 탈성장론을 많이 얘기한 사람들은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파악을 했다 그 생태주의 탈성장론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한 사람들이 어떤 제로 성장이라든지 이 제로 성장에 대해서 좀 환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정상 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는 길로 들어갔다는 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측면에서
그다음에 이 생태주의적인 탈성장론은 현재의 문제가 성장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파이를 더 늘리는 게 아니라 파이의 분배에 있다라고 해서 정의의 바탕을 둔 분배의 원칙을 제시한다라는 어떤 점에서 좀 그 특징을 잡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더글라스 러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걸 그 책이 대표하는 것은 어떤 그 과잉 소비라든지 과잉 상품 소비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그 사람은 이제 그 기계가 지나치게 생산이나 소비를 할 수 있고 이 과잉 발전이나 과잉 성장을 기계의 사용이 가져온다는 점에서 기계 자체를 비판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주장은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생태주의가 근대 문명을 좀 뭘 역사적으로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이 낭만주의적 요소를 좀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기계 자체의 거부라든지 부정하는 방식보다는 인류에게 부합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기가 발전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기계의 사용법, 형태, 제작 방법이 사회적으로 결정된다는 역사적 사실에 더 적합해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이 생태주의 성장론이라고, 생태주의 이 탈성장이라고 하는 논의가 어떤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그 감성에 의존하고 자연의 교감을 중시하면서 이전 사회에 대한 일정 정도 동경을 공유하는 어떤 낭만주의도 수용한다라고 하는 점을 좀 지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태사회과학의 탈성장주의는 사실은 탈성장주의가 얘기하는 게 이 전후 50년 동안의 산업자본주의가 이 소비자본주의로 변해가는 형태에서 이 소비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 상품을 소비하는 상징적 소비가 중요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그 해밀턴의 성장 숭배론에서는 이 성장 불신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허먼 데일리 입장도 사실은 이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는 거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데는 기술적 경제적인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고, 어려운 거는 성장 중독을 극복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성장 물신주의에 대한 관심으로 이 탈성장주의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탈성장주의는 제가 몇 번 책을 읽었지만 이 아이러니하게도 성장주의를 비판하는 것 같지만 핵심 주장에는 소비를 중요한 개념으로 강조를 해요. 소비형 인간 에너지 노동의 소비지상주의, 뭐 생태발자국, 생태소비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이 성장 그 자체가 왜 그 추동이 되는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소비가 갖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문제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성장주의의 원인이 소비 욕망이 있으므로 그 해결책 역시 소비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고 덜 벌고 덜 소비하고 노동시간을 줄이면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본 권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본 권력을 무시하는 거다라고 이제 해밀턴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탈성장론의 어떤 그 해밀턴이 얘기하는 축소 이행 정치라고 하는 것도 이 생산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어떤 국가의 공적 기능의 확대를 통해서 이 성장주의를 제어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자체는 성장주의와 무관한가라고 하는 의구심은 이 자본주의 국가의 성격 문제와 연결이 되었다는 점을 볼 필요가 있고, 근데 결국 이제 생태 사회 과학의 탈성장론은 현행 사회 구조가 운영되는 어떤 본질을 파악하기보다는 어떤 현상 수준에서 기존 성장주의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좀 일면적인 분석이 머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역사 유물론적 관점에서 그 성장주의를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생산에서 이 생산의
그 인간 역사에서 갖고 있는 어떤 역할과 그 다음에 생산에서 노동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기계 사용이 갖고 있는 의미성, 그 기계 사용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웃률 저하 경향성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생산과 기계와 성장 지상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이 자본론에서의 아이디어를 좀 차용해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생산력의 발전은 인간 능력의 발전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측면을 분석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만 고려할 점은 우리가 너무 잘 구별해서 쓰지 않고 있는데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 자체를 위한 생산과 생산력주의는 다른 범주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 문명의 기계 사용은 자본주의 생산 방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기계라고 하는 도입이 이게 아무 때나 자기가 도입하고 싶으면은 경영자가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본론 1권에서 이 마르크스는 기계의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리가 있다라고서 기계 사용이 한계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를 교체하는 방식은 이 자본의 논리로 하는데 이 기계의 가격과 기계가 대체하는 노동력의 가격 사이의 차이는 변동할 수 있으나 이 상품의 생산비를 규정하고 경쟁을 통해 자본가가 기계를 도입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계의 가격과 기계가 대체하는 노동력의 가격 사이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대체한 노동력이 싸다면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효율이 높은 새로운 기계 및 기술이 있더라도 자본가는 도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러한 점을 기계 사용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어떻게 도입이 되는지에 대한 작동 원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윤 경쟁 시스템에서 이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기계를 사용하지만 사실은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에 본다면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노동이 생성하기 때문에 이윤율이 하락하는 어떤 요인으로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개별 자본과의 노동 생산성의 증대가 어떤 사회적으로 이윤을 저하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모순적인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경제 성장 그 자체를 거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재생산 관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탈성장주의에서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정상 상태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이제 이 정상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19세기에 존 스미트 밀이 이미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 상태에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경제 상태가 아니라 인구와 물적 자본이 제로 상태이지만 기술과 윤리는 적극적으로 향상된다라고 하는 것을 현대에서는 이제 허먼델리가 차용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 물적 자본이 꾸준한 어떤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점을 전제를 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출발 상황에서는 단순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이제 이 물적 수준이 그냥 이렇게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이 자본주의가 발전이 되면서는 더 이상 이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확대지 장사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이 이윤의 그 영역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이 잉여가치화가 자본화가 되는 출발점은 이 단순 재생산을 통해서 자본주의 생산을 끊임없이 영구화시키는 결과물이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재생산 과정이라고 한편으로 상품이나 이동가치를 생산을 한다.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강조하는 거는 자본관계 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과 임금 노동자의 생산을
하고 재생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이 탈성장주의가 얘기하는 정상 상태 경제는 성장의 양적 측면만을 주목을 했던 거고, 비생산 과정에서 지속되는 생산 관계의 측면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노동 대상, 인간과 노동 수단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또 무엇보다 탈성장론은 이 자본주의에서 은폐된 착취와 경제 성장의 동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주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러한 탈성장론의 분석적 한계는 그들이 주장하는 결론인 경제 성장 규모의 축소와도 연결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의 규모 축소를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현실에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이론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공허한 추성주의에 머물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으로 이제 제가 좀 아까 많이 뛰어넘었는데, 이게 두 가지를 탈성장주의를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론적 측면에서 이 성장주의의 원인이라고 하는 측면과 이 실천적인 측면에서 탈성장론의 어떤 계약적 버전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론적 측면에서 이 탈성장주의는 성장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성장주의의 원인에 대해서는 뭐 성장 불신주의, 소비주의에 중독된 사회라고 하는 표면적인 그 본질을 부각된 요인만을 제기할 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경제 성장의 긍정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이 성장주의 부작용 측면을 강조하는 논리 구조에서는 어떤 지향과 모순이라는 가정과 매개를 배제하는 경직된 이분법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생산의 발전을 중시하면서도 경제 성장에 중독되지 않으면서도 경제 성장주의에 벗어나는 방법은 성장 그 자체의 거부 방식이 아닌 다른 길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역사 인물론적 관점에서 성장주의를 분석을 할 때 또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탈성장주의는 원인에 대해 밝혀지지 않고 있고, 결론에서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극복한 생활상을 보여주고 경제성장으로부터 탈출한 방안을 제안을 하는데, 이러한 논리구조는 문제 설정을 한 후에 바로 해결을 도출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데, 또 이거는 일종의 목적론적 사고론이 있는데, 그리고 이런 논리는 문제의 심각성과 다급성을 부각하면 바로 실천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는 좀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비롯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탈성장론이 경제성장과 환경 관계를 절대적으로 상충한다라는 전제 조건에 출발하기 때문에 이 성장의 한계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 탈유물론적인 가정을 좀 기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론적인 좀 약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 문제의 규정은 해결 방안과 직접 연결이 되고, 그런데 탈성장주의는 성장주의에 중독된 개인과 집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중독 사회의 해결 주체는 그 사회 구성원 자체이고, 의식 변화를 통한 어떤 집단적 실천의 귀결은 탈성장주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주는 탈성장이라고 하는 용어가 주는 급진성에도 불구하고 이 탈성장주의는 개혁주의의 또 다른 버전이고, 그래서 탈성장주의는 어떤 자본주의 현상인 경제중심주의, 성장중독에서 잘 폭로를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이해도 논의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주된 이유는 이 성장주의와 자본주의의 연관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고, 자본주의는 성장주의를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탈성장에서 벗어나는 길이 탈자본주의로 나가는 한 가지 길이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점에서 이런 어떤 그 자본주의의 어떤 그 성장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점을 좀 더 이렇게 좀 더 예밀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좀 도발적인, 어제 새벽까지 쓰다가 좀 약간 좀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좀 약간 표현이 좀 강할 수 있지만, 이 역사 유물론적에서 볼 때 성장 중독 대 성장에 대한 대결 구도는
현상 수준에서 파악한 결과물이고 이 구도는 서로 분리된 어떤 이분법적 구조로 양자택일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맥락 및 환경 조건에 따라서는 이 성장주의, 탈성장주의는 이분법적으로 명확하게 양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중요한 지점은 이 성장주의를 추동하는 자본주의 동합과 자본 논리에서 벗어난 인간과 생태계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를 구축하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탈성장주의는 한편으로는 자본 논리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어떤 문화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반지성주의로 흘러갈 요인이 좀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이 물질적 토대에 근거한 정치 행동이 아니라 감정주의의 바탕을 둔 이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억압되어 있는 다양한 민중의 무지개 연합을 주장한다는 면에서 이 운동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 논의 과정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좀 왜 탈성장주의와 자본주의, 자연자본주의를 주관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발표인 것 같아요. 자연자본주의론, 그다음에 이제 탈성장론의 다양한 버전들에 대해서 김민자 박사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역사유물론의 관점에서 좀 이제 비판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디그로스에 관심 있는 사람이 한국에 별로 몇 명이 없는 상황이지만 또 그래도 우리 사실은 좀 더 제가 볼 때는 우리 김민자 박사님 늘 한결같은 게 너무 좋습니다. 좀 더 경상대학교의 경제학과의 정성진 선생님이 있다면 또 환경사학에는 김민자 박사님이 계신데, 사실 저는 좀 더 그런 개혁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사실은 좀 다채롭게 얘기하는 게 한국의 이제 디그로스 논의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환경대학원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이제 한 석사과정생이 디그로스 가지고서 한국에서 디그로스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정치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뭐 그런 걸 좀 통계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논문 써서 저도 이제 그 심사위원이어가지고 그 하면서 또 공부하고 또 개인적으로 전 지리학을 전공하고 있으니까 공부해서 재미가 있긴 했는데요. 먼저 저는 이 페이퍼가 만약에 이제 학술지로 나온다는 걸 생각을 저는 좀 더 심사위원 입장이지만 좀 더 한다면은 사실은 지금 디그로스 논의에서 만약에 이제 역사유물론의 시각에서 본다고 할 때 좀 다뤄되는 거가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벨라민 포스터나 그쪽에서 생태 마르크시즘에서도 사실 뭐 제본스의 역설 같은 논의를 갖고서 그 디그로스 쪽으로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이미 밖에서는 이미 좀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한 측면이 있어서 뭐 요즘만에 라투슈 같은 사람들은 좀 개혁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거기랑 좀 다르게 좀 이미 논의가 좀 풍성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완벽하게 완성된 원고는 아니었지만 어저께까지 받았던 원고를 갖고 제가 좀 몇 개 정리했는데, 근데 오늘 얘기한 것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말씀드리면요. 먼저 좀 도발적으로 얘기하면 도발적으로 하셨으니까 자본론이 나온 지 200년이 됐습니다. 근데 좀 이제 막스가 말한 이제 이윤율 경향이 이제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근거해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또 한편 이것도 이제 분석이 칼날이 날카롭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도끼질 그냥 나무에 찍는 건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디그로스 논의가 유럽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이제 거기서 이제 최근에 자본주의가 먼저 성숙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디그로스 논의를 이제 좀 단계적으로 보면 나온 건데, 그것은 당연히 좀 소비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건 생태에서 근대화론에서도 소비에 초점 맞춰 연구했듯이 디그로스 논의도 이제 자연스럽게 소비에 초점 맞춘 것 같습니다. 근데 2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보면은 어쨌든 소비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은 단순히 디그로스를 하게 된 요인은 자본주의 자체의 생산력 관계, 생산 관계나 생산력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분명히 소비 부분에서의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가 디그로스로 나아가게 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이제 라투시나 그쪽 논의를 존중한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서 김정 박사님이 말씀하시듯이 이 기존의 탈성된 논의 원인에 관해서 밝히지 않았다기보다는 원인에 대한 게
아마 저는 김진태 박사님 생산력, 생산 관계에 초점 맞춘 거라면은 소비 부분도 제1세계 사에서는 소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생산력이랑 다시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사실은 쉽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개인도 계급으로만 환원되지 않는 계층이 있고 그건 또 문화 자본으로 볼 수 있고 사회적 자본으로 볼 수 있는 층화되어 있는 층들이 있고 그 층들이 사실은 디그로스를 추동시키는 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라투슈나 그런 디그로스 논자들도 그 소비를 좀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막스가 200년 전에 얘기했던 그 간단한 공식으로 얘기할 수 없는 복잡한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풍성해졌고 그렇게 퇴적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은 실론적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얘기 안 했지만 사실은 뭐 많이 이용하시는 이제 논의들 중에서 보면은 이제 막스주의자들 이제 생태 막스주의자들이 1세기와 3세기 간의 불균등 발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후변화 논의가 좀 더 그렇고 김민정 박사님 논문도 쓰셨고요. 근데 디그로스 논의도 1세기에서 이렇게 라투슈 같은 사람들이 소비에 초점 맞추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자본주의가 성숙되고 그 다음 단계가 디그로스냐 이 단계로 사실 제3세기에다 적용하면은 성장에 있어서의 평등이라고 할까 그 성장은 그러면 1세기만큼 우리는 못한데 지금 바로 성장 소비에서나 생산의 부분에서 사이즈를 다운사이징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것에서 또 이제 차별성이 나타나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1세기와 3세기에 대한 건 가장 이제 막스주의자들이 이제 센시티브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얘기가 좀 더 풍성해져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걸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논문 심사할 때도 강조를 했는데 동아시아 맥락이라는 것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막스가 얘기했던 영국이나 유럽도 아니고 동아시아다. 자본주의가 200년 동안 이제 실험이 되고 이제 적응이 되고 이제 진화했다면은 그 시기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국가는 압수적 근대화라든지 조국 근대화라든지 뭐 수출 주도 산업화라든지 어쨌든 그러한 생산력 생산 관계 국가와 자본 그다음에 시민사회 그다음에 민중의 관계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비롯된 소비 방식 같은 거에서 뭐 GDP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당연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50년의 시간이 결코 또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50년 시간 전체 자본주의가 200년이었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실험이 50년 압축적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여기는 이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산업사회, 소비사회는 디그로스 얘기가 나오는 거는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1세기랑 3세기에서의 디그로스하고 차별화된 경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분석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좀 더 탈성장론의 원인, 동아시아에서 원인은 거기서부터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차후 얘기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로 위한 게 사실은 뭐 예전에 막스주의 연구에서 2000년 초반인가 정선희 선생 쪽에 있는 그 HK인가 그 프로젝트 할 때도 거기서 이제 장하준 선생을 발전주의 국가로 이제 비판 논쟁을 하면서 있었는데 사실은 좀 제가 느끼기로는 확실히 국내 막스주의 연구자들은 좀 더 분석의 칼날이 좀 더 조심스럽게 교조적이라고 하면 그렇죠. 좀 더 정통적인 막스주의의 칼날을 갖고서 분석하기에는 동아시아의 그 별은 좀 더 층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장하준 쌤에서 100분, 10분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료제의 특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만의 국가와 시민사회 자본 간의 관계에서 좀 층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소거시키면은 그것도 원인을 분석하지 않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아무튼 그 지리적으로 이제 지리학자니까 제가 지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구분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기가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좀 몇 가지 생각나는 문헌들이 생각이 있는데 벨라인 포스터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또 저 예전에 읽었죠. 갈타인 고진이 얘기했던 자본 네이션 국가 삼위일체 부분이 나중에 대안이 어소시에이션이지 않습니까? 그 어소시에이션은 분명히 좀 디그로스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김전 박사님이 고민하시는 국가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론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이 들어가면 어떤가 생각이 일단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혹시 저기 두 분 뭐 몇 분 안 계시지만
질문 있으시면 아예 이 김에 간단히 질문 좀 해주시고 같이 몰아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다음 발제로 넘어가요. 특별히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예. 네, 그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는 경남대에서 박사 소개하고 공부하고 있는 고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주로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탈불질화 담론하고 탈성장 담론과 연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좀 의도적으로 빼신 건지 아니면 별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는 건 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 탈성장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엑기스가 제 생각에는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과의 디커플링 요거를 굉장히 중요시 계속 언급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이렇게 우리가 정치 경제학 쪽으로 보는 입장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떤 중단기적인 정책적 함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좀 전통적 정치 경제학의 관점과 상당히 좀 공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나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예, 좀 흥미로운 주장 중에 하나가 이게 아주 이 논문에서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럼 어떤 입장이냐 관련해서 에너지 전환 담론이 한국형 탈성장 담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여기 쓰셨거든요. 근데 이걸 어떤 근거로 이렇게 쓸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한 게 심지어 작년에 신고리 오리고기 공론화 때 심지어 탈핵운동 진영조차도 원전 진영과 맞서 싸우기 위한 담론은 성장주의 담론이었어요. 탈성장 담론이 아니었어요. 원전이 생태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안전사회 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탈원전, 재생에너지가 경제적으로 훨씬 유망하고 앞으로 그렇게 경제적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다. 소위 이제 그리티 패러디 이야기하면서 금방 바뀌고 전 세계 원전 지금 다 무너지고 있고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 닫고 있고 재생 산업이 지금 뜨고 있고 그 산업에 우리가 올라서야 된다. 일종의 이제 성장주의 담론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오히려 반핵운동 진영조차 심지어 아주 재밌는 현상은 그때 반핵운동의 이제 일종의 대표 선수들이 나와서 시민 참여단 500명 앞에서 이제 일종의 검투사 역할을 서로 했었잖아요. 그때 증권 애널리스트가 나왔어요. 이게 우리나라 이게 반핵운동의 역사에서 정말 획기적인 난 모멘트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권 애널리스트가 반핵운동의 대변자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산업 분석가거든요. 산업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이게 새로운 경제고 우리가 이 새로운 산업에 4차 산업혁명 담론처럼 이 새로운 산업에 빨리 이렇게 등에 타지 않으면 우리 망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성장주의 물론 이제 반핵운동 당시 진영에서 그런 논리를 믿고 가는 게 과연 적절하냐 하는 좀 논란도 많았지만 어쨌든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게 가장 좋다라는 이제 좀 전략적 판단이 그 내부에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논란이 있었지만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이렇게 설명이 이런 그 진술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자, 일단 좀 다 몰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디테일하게 쪼개가지고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고요. 우선 이제 이영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역시 선생님하고 약간 보는 그러니까 집단이 좀 다른 거예요. 저는 이걸 쓰면서 탈핵 신고리 오르코기 공론화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탈핵 운동이 좀 약간 분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앙환경단체나 이렇게 이제 네고시에이션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부분을 본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광이라든지 이런 쪽을 생각을 하면서 아니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그거랑 한국형 탈성장 담론이라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고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담론이 어떤 근거에서 한국형 탈성장 디그로스로 볼 수 있다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인용을 하셨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분들이 지금 제시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한편에서는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그 그러니까 그 탈핵을 얘기하면서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 핵발전소가 증축되는 거를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들이 좀 모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성장 담론을 통해 가지고 탈핵을 얘기하는 운동 진영도 있겠지만 또 다른 또 이제 지역에서는 풀뿌리라고 얘기하는 뭐 이런 쪽에서는 이 에너지 소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탈핵으로 또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썼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탈성장 담론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우산 아래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또 이제 아까 그 권어범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왜 탈물질주의는 왜 뺐냐 뭐 이런 그다음에 경제 측면에서 이제 디커플링 얘기하면서 이제 고용과 경영장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도 경제학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저는 또 이제 그런 거보다는 좀 소비 그러니까 탈성장주의가 생각해보면 성장주의에 더 포커스를 맞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이제 그 선생님도 얘기한 것처럼 이 성숙된 자본주의에서의 소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 탈성장주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다는 거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좀 더 그 세분화해서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고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뭐 자본론 뭐 이렇게 200년 지냈는데 뭐 왜 그러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직도 생산 수단은 사적으로 수요되고 생산성을 수요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을 팔아야 되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본질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성숙된 자본주의에서 소비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 과잉 소비라든지 사치 소비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떤 자본주의 어떤 국면 단계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 이전에는 사실은 녹색 혁명이라든지 플라스틱이나 화학 비료가 개발하기 전에는 이 과잉 소비라고 하는 문제보다는 생산 그 자체를 어떻게 더 주력할 것인가가 더 초점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이 보릿고개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은 더 생산을 더 많이 할 것인가 주도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이 포항기나 이런 것들에서 물질 생산이 쌓이면서 이 소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상적 어떤 국명 단계에서 중요하게 되는 현상과 그리고 그 현상이 어떤 발현되는 어떤 그 본질에 대한 부분에서 이 자본론이 아직까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풍부한 그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한 공식으로 역사적 풍부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연구자가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많이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요한 질문 제기를 하셨죠. 이제 1세기와 3세기의 불균등 결합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1세기가 과잉 소비가 문제라면 이제 이 디그로스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3세기는 아직도 성장해야 된대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마르크스 이론이나 이 마르크스 이론 이후에 이제 그 레닌이 얘기했던 자본주의 최신 단계라고 제국주의론으로 저는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이야기 좀 더 자본주의 메커니즘과 왜 1세기와 3세기가 이렇게 불균등 결합 발전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걸 또 설명할 수가 있는데 디그로스로 설명하는 거는 조금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동아시아 국면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이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 담론이나 그런 것들을 관심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별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제가 좀 고민을 또 하는 지점으로 감사의 코멘트를 받겠습니다. 네 번째에 또 그 고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 국가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뭐 언제적 레닌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국가론에서 두 가지 뭐 프란차스 국가론과 뭐 고진도 약간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가 변혁 폐지를 통해서 소멸론을 얘기하는 국가
혁명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국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국가의 활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중요하게 이제 그 논쟁 지점이고, 그런 입장에서 그 고진이 어소시에이션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국가라는 문제에서 되게 애매하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저는 좀 비판적으로 보는데, 그 부분하고 디그로스 부분이 좀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알찬 그 코멘트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일단 그 첫 발표는 이 정도 하고요. 두 번째 발표 넘어가서 또 토론한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혹시 있으면 좀 미진한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하실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발표는 환경사회학회 김동주 박사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은 뭐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와 활동을 이제 해오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현장감 있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제주도에서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 에너지 관련된 그 사업 관련된 일을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제 제목은 이제 에너지 체제 전환에 대한 고찰인데, 최근 들어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 당사자들의 기대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아지고 있고, 또 오히려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국정감사 시기 들어서 야당의 이제 그 반발,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정책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정책에 대한 뭐 더 비판에 대한 얘기보다는 뭐 사실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탈원전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고리 오리코기 공론화 결과는 결국 앞으로 60년 동안은 더 계속 원전을 가동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뭐 즉각적인 폐지가 아닌 이상 탈원전이라는 표현은 좀 현실을 과도하게 표현해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이제 공격당할 빌미를 주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도 듭니다. 어쨌든 이 정권에서 이제 그 기존의 이제 대한민국 역대 정권 중에 가장 강력한 이 탈원전과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이 에너지 전환이 이 단순히 에너지 원의 생산과 공급만을 바꾸면 되는 것인지 좀 계속 저는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생가능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한 게 이제 2000년대 초반인데 한 15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때도 이제 에너지 전환 얘기를 하면서 그냥 핵과 화석을 이용해서 이제 단순히 에너지 원만 이제 바꾸는 그런 형태가 산업계 위주로 많이 비춰졌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의 핵발전소, 핵폐기장, 초과학 송전선로 건설 반대 운동과 같이 풍력, 태양광 반대 운동도 이제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기존의 성장주의와는 다른 민주주의적이고 이제 생태주의적인 어떤 의식을 바탕으로 한 활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연 에너지 전환이 뭔가 한번 다시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원이 전환뿐만이 아니라 에너지의 수요 관리 그리고 에너지의 고효율화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잘못 해석하면 단순히 에너지원만의 전환으로 오해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 쪽으로도 많이 널리 쓰여지고 있는 추세도 있기 때문에 도대체 에너지 전환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진짜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지 좀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보다는 에너지 체제에 좀 저는 초점을 두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체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제 맨 그 네모 안에 이제 그 사전에 대한 개념 설명을 따왔습니다. 이제 하나의 전체로서의 체제는 여러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분들은 상호 관계로 이루어졌다. 이라는 그 개념 정의를 적용을 한다면 그동안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 에너지 체제가 어떤 구성 요소도 있고 그 각각의 구성 요소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제 에너지 체제라는 것도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쓰는 것도 있고 에너지 레짐이라고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한글로는 에너지 체제라고 쓰고 있지만 서로 쓰는 사람들 사이에
또 어떤 표현은 에너지 체계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합의된 바가 이제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체제를 좀 강조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체제의 구조와 동학을 이해해야만이 그 전환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체제 전환이 지향하는 목적 그리고 방향대로 비교할 수 있고 평가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제가 보는 에너지 체제는 그 에너지 자체와 그와 연계된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 행위의 복합체, 좀 이제 약간 좀 거칠게 이제 한 표현으로서 좀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국가와 시장, 시민 사회가 이러한 에너지와 연관된 다양한 그 행위들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 표는 그 제가 10년 전에 2008년도 비판사회학회 봄학술대회 때 이제 간단하게 그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근데 이제 10년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물론 이게 제가 뭐 꼼꼼하게 이제 뭐 생각해 본 건 아니지만은 약간의 변화 지점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된 정책과 시장의 행위들, 그리고 지방에너지 공기업의 탄생, 또 에너지 협동조합의 출현, 이런 부분들이 10년 전에 비해서 새롭게 등장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세부적으로 보면 이 탈핵 운동의 뭐 분열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이상하게 좀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본 에너지 체제의 구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체제라는 게 결국 긴 역사적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 근대,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 공업 사회로 이제 이행되는 과정에서 이 근대적 에너지 체제가 새롭게 형성이 되었고 계속 확대되면서 이제 어떤 또 문제가 있으니까 또 에너지 전환을 얘기하는 건 아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체제의 시계열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공간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변동의 양상을 파악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체제의 전환에 대한 것도 제가 좀 추가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10년 전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사회를 보신 이영희 교수님께서 한 가지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으로 이제 나누는데, 정치와 사회적인 맥락이 좀 비슷하니까 하나로 묶고, 경제와 기술적인 게 하나로 좀 비슷해서 묶고, 이렇게 좀 하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이제 분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더 나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지만, 좀 어떻게 나눠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 연결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념적으로 이제 현존하는 에너지 체제의 특징과 그와 대비되는 생태적이고 민주적인 에너지 체제에 대한 상을 한번 그려본 거고, 실제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에너지 체제의 상을 제시하면서 우리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결국 운동주의적인 거긴 하지만,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에너지 체제 전환을 얘기한다면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지향도 없이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제 기존의 관성이 포섭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5쪽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이제 이런 에너지 체제와 그 전환의 개념을 검토하면서 녹색 개발주의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기존 에너지 체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관성들이 있는데, 핵과 화석 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체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그 성격들 중에서 에너지원만 핵과 화석 연료가 아니라 풍력과 태양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신재생에너지 공부를 많이 하면서. 그런데 에너지원만 바뀌었을 뿐이지 나머지 어떤 성장 공급지역적인 측면, 권위적인 측면, 뭐 불평등의 재생산은 똑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개발주의, 그러니까 녹색이긴 한데 기존의 개발주의적인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녹색 개발주의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10년이 지난 현재 이걸 보면 이건 아직 오히려 더 이게 확대되고 심화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고, 이 핵발전소가 이제 최소한 1000메가와트 이상인데, 요새는 풍력은 이제 거의 100메가와트 이상 급으로 이제 개발이 돼서 점차적으로 이제 대규모 거대해지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자본들도 뭐 일반 시민들이 이제 협동조합형은 이제 거의 투자하기 어려운 규모로 커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규모가 커질수록 과연 그 녹색도 계속 녹색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뭐 최근 제주도에서 이제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가 바로 해상 풍력 발전 건설에 따른
그 돌고래의 영향의 문제입니다. 이 돌고래가 이제 국제적으로 보호종이면서 해양수산부가 2013년도에 지정한 그 멸종위기 보호 대상 해양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따라서 돌고래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개체수가 줄어든다면 결국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개발은 녹색도 아닌, 녹색개발주의도 아닌 그냥 과거의 개발주의처럼 회귀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생가능 에너지도 점차 기존에 형성된 에너지 체제에 이제 종속되고 편입되어 오는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와 그리고 자꾸만 계속 그 확대되어가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규모화에 따라서 개통 연계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 송전선로 건설 갈등은 기존의 갈등과는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녹색개발주의라고 얘기했는데 그 녹색개발주의를 얘기하면서 참여개발주의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때 그러니까 송전탑 반대운동 건설 그러니까 송전탑 반대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처음엔 강력하게 반대를 하다가 어느 순간 한전과 협의를 해서 그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습을 띄었는데 그런 게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정책적으로 보다 제도화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 말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서는 그 주민들이 이제 일정한 지분 이외의 채권이나 펀드를 투자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2016년도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확대를 했는데 7쪽에서 8쪽 넘어가는 그 사이에 이제 표가 현재 이제 정부의 고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이제 뭐 자기 자본 10%나 또는 총사업비의 2%를 주식, 채권, 펀드로 투자할 경우에는 그 REC 가중치를 더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다 더 큰 이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새로운 그 주민 참여 사업들이 철원 두루미 태양광 그리고 전남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등장을 했는데 거의 규모가 이제 100메가와트 또는 500메가와트란 상당히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을 겉으로만 이제 국민 참여를 이제 해놓고 사실상은 이제 보다 더 많은 수익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좀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이제 그 주민들을 단순히 이제 투자자로서만 이제 바라봐서 이 사람들을 이제 더 이상 반대 운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를 줘야 되는데 투자자로 참여시키면 더 많이 준다라는 그런 정책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이만한 이 투자금을 주민들이 동원할 수 있는가? 안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에 농가부채가 상당히 많은데 최소 몇 천만 원이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평균 농가부채가 6,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주민들이 투자할 돈이 최소 65억에서 최대 400억입니다. 현재 발표된 게요. 물론 이제 1인당 뭐 이제 투자금을 보면 이제 1억 이상, 뭐 5천에서 1억 이상이 될 텐데 과연 이런 투자를 이제 기존의 그 뭐 금융 자산을 통해서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없고 결국은 그 주민들의 명의를 통한 이제 금융 대출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이제 투자자로만 이제 전환시키는 이런 정책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는 의문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국민 참여, 주민 참여라는 건 단순히 이제 투자자가 아니라 뭐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에너지 시민이라는 표현을 이제 적용한다면 사업 참여 기회 확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책 참여 기회도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그 우리나라 최상위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는 공청회도 이제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버젓이 살아 있고 문재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그 공청회장 입장도 불허한 사태가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 17년 12월입니다. 7쪽에 있는 거.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런 게 너무 많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몇몇 지자체에서는 그 어떤 틈새 전략으로서 이제 그 법적 근거는 없지만 그 주민 참여형 지역 에너지 계획이 수립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워낙 이제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에서 이제 에너지는 이제 국가의 권한이 너무 큰 상황에서 그 지자체가 아직 여러 가지 권한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권한 이양과 더불어 시민들의 어떤 주도적인 또 요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기술 중심주의를 언급했는데 10조 가운데 보시면
EV, ESS, EMS, 뭐 PV, FC, V2G, P2G, 스마트 그리드, 마이크로 그리드, 슈퍼 그리드, 뭐 DR, 뭐 DC 배전 요런 내용들이 요새 에너지를 얘기할 때, 특히 신재생 에너지를 얘기할 때 합니다. 여기 뭐 REC 또 S&P 이런 거는 제가 빠뜨렸는데 처음 듣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 잘 모릅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걸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적 대안들이 필요한 거고, 그 기술적 대안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말이 어려워질수록 이제 일반 주민 시민들의 참여는 상당히 더 이제 그 멀어진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 개발 그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기술 개발이 필요하게 된 사회적 원인을 살펴보면 그 해당 시점에서 에너지 체제의 좀 구조적 문제를 파악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 자연 에너지의 간헐성에 대한 문제를 기술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이 최근에 에너지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이 화두 담론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제 기술이 과연 가치 중립적이냐라는 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건 이제 국가와 시장이 결합되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시민들은 또 어디에 이제 여기에 좀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많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그 새로운 기술이 도입 과정에는 어쨌든 이제 물질적으로 그런 기술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게 필요한데, 그것도 이제 자연에서 각종 자원들을 이제 채굴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다른 그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좀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 얘기도 이제 이게 그러니까 하나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 전기차가 단순히 이제 화석 연료의 대안으로서 많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화석 연료의 대안도 사실 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로서의 사회 문제는 전혀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이제 현재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제 기술론적인 접근, 환경관리주의적인 접근만으로는 본질적인 에너지 체제 전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아직까지 이제 고민들만 잔뜩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고민들을 해결하고 풀어나가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좀 마련해냈는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에너지 체제와 그 전환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지만, 좀 더 이제 그 우리나라 현실을 잘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맥락에 맞는 좀 이론적 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그 논의 중에 많은 이론들이 결국 해외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실제 적용하면서 분석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맥락이랑 우리서 나온 맥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 이른바 이제 그 수기형 민주주의를 통한 이제 에너지 민주주의, 이것도 그러니까 유럽에서 얘기하는 수기랑 과연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수기랑 과연 동일하게 이제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까지도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녹색 개발주의, 참여 개발주의, 그리고 기술 만능주의는 기존 에너지 체제의 일부분의 어떤 전환, 그러니까 변화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에너지 체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사회 관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어떤 이제 좀 그런 사례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어떤 에너지 체제를 단순히 이제 개량적인 접근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에너지 체제를 요구하는 어떤 핵발전 문제라든지 화석연료 고갈, 기후변화, 그리고 시민사회 정원과 참여 등 이런 어떤 틈새를 보다 이제 제대로 적용해서 좀 이행할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좀 튼실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과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전지구전 생태계 위기를 진짜 대응 가능한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아주 의미 있는 발표인 것 같고요. 김동주 박사님이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연구와 실천적인 이제 활동들을 해오셨는데, 그런 진지한 연구와 활동 속에서 나온
진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문제 의식과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구준모 선생님께서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에 계시는데요. 역시 지정 토론 좀. 네. 예, 저는 에너지 노동 사회 네트워크라고 하는 운동 단체에서 역할을 맡고 있고요. 또 현재 제주도 산업과에서 공부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노동주 박사님이랑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번 발표를 보면서도 역시나 이제 비슷한 문제의식, 비슷한 어떤 아직 체계화돼서 표현하기 좀 힘들지만 비슷한 어떤 관심과 비판적 의식들이 있다 이런 데 좀 많이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고민하고 있는 측면에서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좀 보충하는 식으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에너지 전환이 단순한 기술 전환이 아니라 체제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에는 저는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을 볼 때 에너지 전환에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파악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이 체제 전환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만이 진정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입장. 나오미 클라인이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면서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고 하는 두꺼운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났던 입장이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말씀하셨다시피 기술 대체,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이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관점이고 이게 이제 뭐 주류 산업계라든지 시장주의자들의 이제 관점과 유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그 에너지 그 공학을 하시는 분의 발표를 최근에 들었는데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에너지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말씀하셨는데 이 네 가지 D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탈탄소화, 그다음에 탈집중, 그다음에 디지털화, 민주화 이 네 가지가 핵심 키워드이고 패러다임일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발표를 흥미롭게 들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가운데 두 개, 탈집중화와 디지털화는 있는데 탈탄소화와 민주화는 없는 것 같다. 네 가지 D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마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관점과도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문제가 이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장 낙관적으로는 에너지 전환이 곧 에너지 민주화와 연결될 것이고 이것이 사회 체계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것이라는 입장일 텐데요. 저는 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실들을 바라보면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민주화라는 용어가 이제 워낙 다양하고 학문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천적으로도 다양하게 쓰이는데 2007년, 11년 경제 위기, 세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시발점이 됐던 게 MBS의 폭락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에 MBS 등의 증권화 기술을 어떻게 포장하고 이야기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에서 주택 소유의 민주화 강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더 전에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개발되고 증권 시장들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되고 대중들이 이제 주식 시장에 막 진출하고 하는 것을 투자의 민주화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소유의 민주화와 투자의 민주화를 일컫는 건데 실제 정치적인 의미의 민주화라기보다는 대중화를 민주화로 이제 이렇게 포장한 것이겠죠. 근데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 보급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주화라는 포장이 과연 이런 소유와 투자의 대중화를 말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반문해봐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제 뭐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이제 서울시를 필두로 이제 지자체별로 엄청난 태양광 패널 보급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심한 경우에는 거의 공짜로 태양광 패널들을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이제 설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태양광 사업에 대한 투자 이게 이제 5%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유망한 수익처로 이제 떠오르고 있고 각종 브로커 및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이제 우려스러운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에너지 시민 또는 시민성 시티즌십이라고 이야기됐던 것들도 다시 한번 좀 검토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규범적인 시민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현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시민이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어떻게 교합하고 그걸 변형해서 현실에서 형성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신자유주의적 통치성, 푸코나 푸코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개인의 주체를 기업가적 경영자라든지 아니면 금융 투자자로 변형시켜 왔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능동적 시민에서 물론 이제 그런 능동적 시민이 언제 있었냐는 이제 반문도 이제 가능하긴 하겠지만 능동적 시민에서 소비자나 투자자로서의 변형이 일어났다라고 한. 그래서 이제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형성되고 있는 시민, 이걸 뭐 에너지 시민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어떤 시민일까? 한편으로는 생태적인 제약과 윤리성에 민감한 시민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재간 있는 소비자나 투자자이기도 할 것입니다. 두 경향이 모두 섞여 있겠지만 현실에서 나타나는 힘, 규모는 후자가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 서울시 사례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투자 붐 같은 걸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김동주 박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시민 참여 펀드를 통한 신재생 SPC 설립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뭐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업자들이 시민 참여를 일부 받고 실제로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아니면 대기업 참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 수용성 높이는 방식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듭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아까 그 참여 문제를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참여의 딜레마가 이제 계속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버넌스의 난점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서 김동주 박사님이 참여 개발주의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은 주로 이제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이제 주민들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 참여 개발주의라고 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에서 경주 방패장을 건설하는 방식, 주민 투표를 통해서 한 거잖아요. 이런 걸 하는 거.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목표를 정하지 않고 정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키면 어떨까라는 이제 의문도 드는데요. 사실 이제 그 제주도 사례를 보면 지역 동네마다 개발위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주민 참여형, 그다음에 이제 정책 참여형 개발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목표를 정하지 않고 실제 권한을 부여했을 때 지금 이제 지역 사회의 어떤 구조 속에서 오히려 난개발이나 개발주가 더 강화될 위험도 있단 말이죠. 신자유적 개발 경쟁이 지자체별로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거버넌스의 난점이라고 보이는 건데 뭐 많은 정치 철학자들은 이 거버넌스라는 게 신자유주의와 함께 부상했고 이 거버넌스를 통한 통치 아니 거버넌스를 통한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은 탈민주주의라고 이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그럼 에너지 민주주의나 아니면 앞서 말씀하셨던 체제 전환식의 에너지 전환이 왜 과소인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걸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어쨌든 한편으로는 시민운동, 노동운동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이 어떤 좀 잘못된 설정을 하고 있는 게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주체와 경로가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주류 운동은 이해관계자 연합을 최대한 강력하게 형성해서 에너지 전환의 주체와 동력을 만든다라는 노선인 것 같습니다. 저 아까 그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그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마지막에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어쨌든 실패가 환경단체들한테 돌아온 결과는 이게 세력관계에서 결국 밀렸다. 더 강력한 이해관계자를 규합하고 더 강력한 이제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신재생에서는 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정해야 된다는 방식으로 교훈이 간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최근에 이제 떴던 에너지 전환 포럼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보수 정당부터 진보 정당까지 모든 정치인, 하나 같은 대기업 및 이제 소기업, 재생에너지 사업자, 그다음에 지식인, 연구자들 다 포함해가지고 커다란 포럼을 띄우고 이걸 이제 강력하게 키워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 나가는 싱크탱크 및 압력 수단으로 삼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류 환경단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우려스럽고 이렇게 하면 어렵다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뭐 지자체나 박원순에 많이 동원되고 참여하는 문제도 있겠죠.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현재 뭐 좀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이제 뭐 다른 대안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현실을 좀 비판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앞서 말한 급진적인 에너지 전환, 바람직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평소 하고 있었던 생각을 조금 과감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뭐 좋은 발표에 아주 또 훌륭한 토론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또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적절한 지적이나 토론들이 나온 것 같고요. 자, 뭐 우리 지금 뭐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플로어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여기 저기 김민정 박사님이나 아니면 황준태 박사 선생님도 혹시 뭐 필요하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니까 좀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김동주 박사님 거 연정 구주보 선생님이 말씀했으니까 연장선상에서 저도 코멘트 저는 어쨌든 이론적인 거예요. 저는 연구자니까 좀 관심 있고 해서요. 그래서 뭐 이론적인 거 그냥 생각이 드는 게 기술 중심적인 게 나타나는 거라 구주보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참여 자체에 이제 패러독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은 이영 선생님도 좀 관계했던 걸 알고 있죠. 그 공론화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쳐놓은 약간의 트랩에 빠지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저는 뭐 기후 변화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그런 포스트 폴리틱스 요즘 얘기할 때 랑시에르나 그쪽 얘기할 때는 사실은 그런 민주주의 자체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단순히 참여만 해가지고서는 그거 자체가 사실 민주주의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뭐 디서그리먼트 불화에 대해서나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 요즘 에너지 디모크라시에서 해외에서는 확실히 그런 얘기가 많이 운동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여기서 오히려 김정 박사님이 얘기하는 근본적인 레디컬한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 생각이 좀 더 듭니다. 그래야지만 공론장 자체 다시 재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론 논의가 기술주의 중심적인 거랑 의사하고 소통에 대한 그 부분이 같이 연결돼서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사실은 구정 선생님 잘 이제 공부도 이제 같이 연계해서 하셔서 이제 현장도 잘 아셔서 더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다음 주에 이제 또 저희 센터에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에너지 기후 정책 연구소랑 한반도 에너지 전환 제가 최근에 관심 있어요. 이 에너지 전환이 만약 한반도 지금 뭐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 하면서 좀 장밋빛이고 좀 낭만화된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는 그 김정일 위원장이 하고 이제 판문점에서 한국 남측으로 올 때 제가 주목했던 건 작은 태양 전지판이 보였던 건데 뒤에 판문갈 때 그게 보였는데 그때 보고서 이제 이쪽에 확 이제 쏠리게 되는데 관심이. 그래서 한반도의 그 이제 좀 공간적인 재편에서 만약에 그때는 이 남한에서의 한국에서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저는 좀 제가 기대하는 거는 북한에서의 만약 에너지 전환에서 좀 더 아직까지 자본주의 물들지 않다 이런 말 하는 거 좋은 말은 아닌데 하지만 거기가 좀 더 공유의 가치든지 에너지에 대해서 그런 실험적인 게 어떤 때 만약에 된다면은 그 부분이 다시 남한에서 에너지 전환에 좀 전략적으로 좀 영향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기대했는데 그런 얘기 혹시 고견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말씀 더 듣기로 하는데 일단 저도 한마디 조금 이 대목에서 특히 이제 신고리 공론화 문제가 아마 좀 궁금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좀 연결되는 특히 에너지 전환 포럼 같은 경우가 이게 바로 직결이 그거의 바로 결과물이 에너지 전환 포럼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분리게 된 게 아니고 그 결과물인데 자 이제 신고리 공론화를 어떻게 볼 거냐는 사실은 당시에도 상당히 좀 대립된 입장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라는 입장이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그 하나로 모든 게임이 끝나는 게임이라면
다른 판단을 했었을 텐데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전환이라는 건 이건 아주 오래 걸리는 게임이에요. 근데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40년 동안 일방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저게 원전이 좋다라고 하는, 원전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일방적인 이제 세뇌 받아왔고, 거기에 이제 압도적으로 그 원전 개발주의 쪽으로 이제 경도된 상황에서 적어도 이 기회, 그러니까 공론화라고 하는 기회는 아주 이제 재밌는 게 그게 이제 대칭성의 정치예요. 대칭성의 정치는 기존의 사회적 약자가 가장 유리한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 대칭적인 상황에서는 네가 한 대 때릴 때 나도 한 대 때린다라는 거예요. 네가 5분 이야기하면 나도 5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기존의 어떤 그 권력 구조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한 놈만 계속 패거나 한 놈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조를 깰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합법적으로 찾아온 게 신고리 이제 공론화라는. 물론 이제 운동단체가 정말로 힘이 많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런 게 필요 없을 수도 있죠. 다양한 뭐 캠페인이라든가 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됐다라고 하는 게 후쿠시마라고 하는 그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이미 이제 드러난 상황에서, 그러면 시민들에게 원전만이 살 길이 아니고 이게 이렇게 좋은 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다른 길도 있다, 다른 걸 상상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과연 어떻게 전달할 수 있냐는. 신고리 오류코기 참 3개월 이제 앞에 준비 기간까지 한 4개월 정도지만 그 4개월은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탈핵운동 진영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말의 정치, 팔리틱스 톡으로 그 게임을 끌고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좋고 나는 그 결과가 신고리 오류코기를 짓는 걸로 나와도 좋고 안 짓는 걸로 나와도 그건 그렇게, 물론 안 짓는 걸로 나오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게 평가될 문제는 아니다. 이 3, 4개월의 이 열린 공간을 탈핵의 담론을 얼마나 강력하게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기회로 이걸 만들어내느냐, 이게 결정적이고, 그래서 신고리 오류코기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평가도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과연 시민과의 어떤 그 접점을 얼마나 형성했고, 말하자면 대국민 선전선동을 얼마나 잘 해냈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이 에너지 전환의 문제는 기동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지전의 문제죠. 그러면 이제 진지전을 하기 위해서는 진지를 구축을 해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마이크에 대고 스피커에 대고 떠들어야 되는. 근데 그 떠드는 기회 자체가 어떻게 되면 공세가 돼 있거나 아니면 아무도 듣지 않는 데 가서 떠들기만 하고 이랬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신고리 공론화에 갖는 어떤 의미 부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전환 포럼도 사실은 그때 탈핵 진영이 전문가 자문단이라고 하는 걸 조직을 했어요. 이제 싸움이 아주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아주 이제 치열하게 되다 보니까 뭐 팩트 체크니 뭐 네. 계속 서로 이제 가짜 뉴스라고 막 이제 주장을 하면서 대립이 격화됐잖아요. 한 50여 명 정도의 전문가들을 모아놨는데, 어쨌든 이제 딱 공론화가 끝나니까 작년 이맘때였죠. 10월 23일 날인가 국무회의에서 땅땅땅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50명 어렵게 모은 사람들이 흩어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렵게 모인 이 사람들을 뭔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에너지 전환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일종의 또 하나의 진지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처음에는 학회로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었다가 여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포럼으로 이제 된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에너지 전환 포럼이 조금 너무 다양한 뭐 상당히 기업도 많이 들어와 있고 보수적인 부분도 들어와 있고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평가에 일정하게는 동의하지만 또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제가 전에 독일 녹색당의 그 어떤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분의 이제 독일의 탈핵 이야기를 한번 일본 히로시마 그 원폭 대회 때 이제 만나서 강연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 사람 말은 그거예요. 독일에서 아무리 후쿠시마 사태가 있었지만 탈원전이 이루어진 게 하루아침이 아니고 한 20-30년 녹색당이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핵심은 말하자면 원전을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이 4만 명이라면 탈원전에 목숨 걸고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을 40만 명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었다는 거, 20년 동안.
말하자면 이제 이해 당사자들을 넓힌 거죠. 확장시킨 거죠. 그러니까 원전 쪽에서 원전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40만 명의 그 10배의 목소리가 원전 없어도 갈 수 있고 원전 없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풍토를 자기들은 20년 동안 이제 만들어낸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서 저기 구 선생님 말씀에도 저도 그런 우려에도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저도 좀 너무 저런 사람들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또 긴 호흡으로 보면 체제 전환이라는 게 또 그렇게 또 좀 그런 부분도 있는 뭐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 부분도 역시 김동주 박사님이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하는 저도 좀 궁금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정말 이 에너지 전환이 아니고 에너지 체제 전환의 문제의식으로 가야 된다는 건 정말 100% 중요한 문제의식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단지 요소 기술 몇 개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확장시키는 걸로 될 문제는 아니고, 근데 이미 그런 문제의식을 특히 유럽 쪽 작은 나라,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데 소위 말해서 이노베이션 혁신 연구, 이노베이션 스터디라고 하는 이제 그 연구 그룹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미 오래전에 했어요. 그래서 서스테이너빌리티 트랜지션이라든가 트랜지션 매니지먼트, 최근에는 이제 완전히 황골탈퇴적인 트랜스포머티브 이노베이션 팔리시, 이게 말하자면 이제 개념을 리치, 레즘, 랜드스케이프 이렇게 가져가면서 이런 부분적인 요소만이 아니고 레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큰 랜드스케이프, 말하자면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소비 패턴이라든가 여기서 에너지 시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니면 법률적인 큰 제도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다 아우르는 이제 좀 접근을 하면서 그걸 단지 이론적으로만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정부 정책들을 하고 연결하면서 그런 실천적인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심하고 많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김동주 박사님도 이미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금 외국에서의 그런 고민이나 그 논의들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혹시 또 질문 있으면 좀 더 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이제 듣다 보니까 그냥 드는 생각이 이번과 이 서울시장 할 때 청계천 보건사업을 하고 대통령이 되면서 이 4대강을 하고 이러한 맥락이 박원순 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서울시에서 하는 원전 하나 주기 프로젝트나 태양 패널 하는 것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 만약에 두 가지의 평행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너지 전환이나 이럴 때 민주주의라든지 참여라든지 이런 기술적 전환이 아닌 기술적으로 이제 원만 바꾸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거 아닌가라는 약간의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구준모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기술 대체 에너지 원만 전환한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은 그리고 우리도 체제 전환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 전환을 바꾸는 과정, 원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어떤 주체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는 거고, 그랬을 때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컨버세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과정들을 민주적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씩 바꿔가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진지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체제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할 거라고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그냥 너네들은 에너지 원만 얘기하고 있어, 나는 체제전환 얘기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따져보거나 아니면은 논박할 거나 아니면은 좀 더 검토해 볼 것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러면 일단 저기 김동주 박사님 지금 여러 가지 뭐 그냥 개인 생각도 나왔고 코멘트도 나왔고 질문도 나왔고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뭐 그냥 그 편하신 대로 좀 하고 싶은 말씀 네, 이제 그 남은 시간에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저는 계속 예전부터 그랬지만 제주도라는 고립된 섬에서 홀로 에너지와 싸우면서 이런 그 소중한 의견들을 교류할 분들이 많이 부족한데 이번 학회를 통해 가지고 또 좋은 얘기를 그동안의 고민에 대한 어떤 서로의 공감 지점도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마지막 질문 같은데 그 에너지 전환을 특히 이제 산업계에서는 에너지 전환 자기들도 이제 거의 환경운동가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랑 일단 싸워야 자기들한테 유리한 정책으로 만들고 결국 자기들이 이제 팔아먹어서 돈을 번다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본적인 뭐 그러니까 자본가의 속성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같은 자본가로서 이제 뭐 핵이 아니라 이제 제 생각에 이제 선택했다는데 나름대로 시대적인 그런 걸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저는 예전에 어떤 고민이 들었냐면 기존의 자본이 신재생 자본으로 이제 둔갑을 하는 그런 문제도 이제 새롭게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두산중공업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이제 핵발전소 설계, 건설, 시공을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두산중공업이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풍력 발전기 기종을 개발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핵발전이 이제 저희 정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럼 다른 데 투자해서 계속 자본 창출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에서 했다면 뭐 이제 그건 회사의 전략이겠지만은 그런 전략들이 사실 그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MB 정부 때 얘기했던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삼성, 현대 뭐 이제 두산을 비롯해서 그 대규모 이제 그 기업들이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제 생각에 얘네들이 투자를 했지만 결국은 기술을 개발했더라도 이걸 시장을 통해서 소비가 안 되니까 다 접었거든요. 삼성도 접고 현대도 다 접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진짜 정말 큰 범위의 에너지 체제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확대되고 산업이 육성되고 그로 인한 고용 창출이 늘어나야 기존의 이제 불가역적 비가역적 에너지 체제 전환이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포럼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저는 그것도 이제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저는 좀 더 이제 우리 탈성장론의 밑에서 이제 문명 전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어차피 산업주의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을 계속 견제하고 있어야 된다. 어쨌든 거대한 이 핵 화석 연료 체제와의 싸움은 계속 하려면 우리도 어떤 동력이 필요해서 같이 끌어줄 수 있는데 나중에는 결국 우리가 그들한테 팽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본은 자본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아까 저 이영희 교수님 유럽 사례였는데 이게 그 사회기술 체제론 하면서 이제 그 얘기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논문을 봤는데 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에너지 체제 전환의 관점에서 동학 이 변화의 어떤 걸 잘 포착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니치가 있고 레짐이 있고 이제 그 경관이 있는데 그 레짐이 결국 에너지 체제인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제 각각의 사용용어 작용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니치가 있어야 이게 계속 돌아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 니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니치가 뭔가라는 것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수준도 그걸 적용한 논문 중에 이제 보니까 마을 수준을 니치로 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서울시 수준을 니치로 본 것도 있는데 그러면 수준이 서로 다른데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게 어떤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없어서 결국은 외국의 이론을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에 접목시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좀 간과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해서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에너지 관련된 이론이 필요한데 에너지 관련 사회 이론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거 이제 가져오면서 그냥 적용해서 해석만을 많이 했던 건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좀 중요한 그러니까 제가 봤는데 이제 에너지 체제라는 얘기 중에 그나마 사회기술 체제로서 얘기하는 이게 상당히 많이 이제 설득력이 높은 거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걸 얘기하는 사람은 기존의 이 에너지 체제 제가 이런 얘기했던 분들의 어떤 것들을 일종의 규범적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면서 그건 너무 도덕적이다라고 좀 비판을 한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 거기에서도 이제 좀 많이 이제 결합을 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환 이론이랑 이런 내용들이
그다음 우리 대북 에너지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아주 재미나고 흥미로운 주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우리나라의 산업계는 북한 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해가지고 우리 남한의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써먹을까 이제 이런 걸 다 고민하고 있고 이미 그 한전의 자회사 중에 하나인 이제 한국 동서발전은 그런 내부 보고서를 국회에 이제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1, 2, 3단계에서 초반에는 이 전력망이 안 되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분산형 에너지로서 공급을 하되 나중에 주요한 석탄 산지에 대규모 화력 발전을 짓고 이게 싸니까 그 다음 이제 남한에서도 이제 주요한 그 거점으로는 직접 지금 개성공단으로 송전하는 방식의 그런 걸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어쩌면 에너지 체제 이 전환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기존의 이제 북한의 수력 중심의 에너지 체제가 붕괴됐다가 다시금 이제 그 자본주의적으로 이제 전환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걸 그러니까 원하는 측도 있겠지만 이른바 탈성장론자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라는 고민인데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하나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내부는 어디? 도 내부에서 제가 도청 가서 제안을 했죠. 이제 그 신기하게 그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올 때 올라가기 전에 저녁을 먹었잖아요. 저녁 먹으면서 그 제주도 소년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에요. 저는 그걸 포장해서 제주도는 바람이 섬이니까 제주도 소년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부른 거는 우리 제주도의 그동안의 풍력의 역사를 이제 북한에서 하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 외가 아닙니까 제주도가 김정은 위원장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해서 실제 원희룡 도정의 그 에너지 대북 정책 중에 이제 하나가 에너지 평화 협력이 있습니다. 그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북 협력 사업을 지자체 차원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고 감귤 보내기, 당근 보내기 하면서 뉴욕 타임스에서 이제 비타민 C 얘기를 하고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주도민이 4차례에 걸쳐가지고 800명 정도가 직접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자체 차원의 교류 협력 사업인데 이거를 저는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 도지사가 여당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이제 어쨌든 북한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추가드리면 예전에 레닌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사회주의는 소비에트 플러스 전기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가 전기에 대한 엄청난 그 맹목적인 뭐 신뢰이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북한의 그 뭡니까 심볼 그거 보면 그 수력 발전해가 쭉 이어지는 그 전기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이른바 사회주의 군대화와 이제 전기 요걸 한번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계속 가지고 있지만 접근할 뭐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 유명한 기술사 토마스 휴스라는 사람의 책이 네트워크 오브 파워인데 이중적 의미예요. 네트워크 오브 파워는 전기망이라는 뜻도 있지만 권력망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의 망을 만드는 게 바로 권력을 형성하는 거고 그게 이제 근대의 가장 큰 프로젝트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다시금 북한에서 재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현재 저는 그걸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 걸 보면 아니 그래서 막으려면 그 전략이 필요한데 우리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뭐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이미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사실 그쪽 분들이 많이 만든 거고 근데 이제 그 김정 박사님 저기 발표문에 보면 이게 탈성장 담론의 성격을 지닐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전형적인 그 성장주의 담론이 아닌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이 결국 이제 그 아까 이영희 교수님도 얘기했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저는 전환되고 있는데 특히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제일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공짜예요, 공짜. 당연히 공짜니까 자본의 입장에서는 돈 주고 핵발전이나 석유, 석탄 사오는 것보다는 이게 공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돈이 된다. 그래서 경제성을 띠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건 그냥 자본이 이게 호시탐탐 노리던 거였다라는 걸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제주도에서 공짜로 쓸 거면 바람값 사용료를 내라라고 얘기한 건데 이게 그 지금 전국적으로 개발이 공유라는 식으로 이제 좀 에너지 전환 정책에 포함이 돼서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아까 구준모 선생님이 제기했던 질문이 사실은 저는 뭐 현실적으로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는데 참여의 딜레마,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 김동주 박사님은 이제 참여 개발주의에만 참여시키는 게 좀 문제다. 정책에도 참여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 좋은 이야기인데 정책에 참여해봤자 결국 또 그 개발주의적 방식의 정책으로
참여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냐 그런 가능성 우려에 대해서 그렇죠. 이야기할 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딜레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문제는 지금 워낙 사람들이 이미 그래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이제 그 말하자면 나는 거의 DNA에 이제 개발주의가 각인돼 있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이미 거의 태어날 때부터 그냥 개발주의에 중독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적으로 아무리 투명하게 토론을 해도 개발주의적 결론으로 대부분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참 딜레마인데 그렇다고 그 대안이 그러면 이제 뭐 생태 파시즘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위대한 지도자가 뭐 그렇게 다 알아서 하시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김동주 박사님은 구준모 선생님의 이런 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혁명이 필요합니다. 내적 이념에게 지난한 결국 자기 스스로를 이 개발주의를 말 그대로 빼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네. 그거는 죽을 때까지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노력은 해야죠. 일단 그런 사람 운동가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제가 뭐 해결책이 있는 건 꾸준한 만남과 설득과 여러 가지 대안 제시와 이제 함께 가자. 그러니까 결국 그 밑바탕에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남의 피눈물 가지고 생산한 전기를 우리가 쓰는 게 과연 동시대 인류로서 할 짓이냐 이런 뭐 인간주의적 휴머니즘을 좀 강조를 하는 수밖에 물론 그럼 너무 물질적이지 비물질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가능한 모든 여러 가지 그 전략들을 동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벌써 뭐 어떻게 보면 3분 전, 12시 3분 전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흥미로운 지금 논점들이 여전히 아직 좀 저희가 이야기 안 했지만 이 발표와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논점들이 많아서 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또 식사 시간이니까요. 식사하시면서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직위에서 온 거는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식사 시간이 뭐 많지는 않고요. 저기 영원홀 우리 등록했던 바로 아시아연구소죠. 이 맞은편 건물 안에서 도시락을 거기서 나눠준다고 하니까요. 그 앞으로 가서 도시락 받으셔서 근처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생태 세션 발표 토론 이렇게 또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